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읽어주는 남자 미스터 비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금과 비트코인의 어떤 전략적 관계,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 왜냐하면 일부에서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4년주의가 무너졌던 작년까지만 해도 금이 최고점에 다다른 후 약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비트코인도 대세 상승을 한다라고 하는 게 경제학 법칙인 것처럼 얘기됐던 게 사실입니다. 예. 근데 사실 그게 작년 내내 깨졌죠. 그리고 올해 특히 깨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3개월, 6개월 후가 아니라 같이 동반 랠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뜨는 달러 대체자다, 대체자산이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다시 듣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아니다, 그거는 옛날 얘기다 였고, 한편에서는 지금 봐봐, 같이 동반 랠리까지 하는데 이제는 3개월 후, 6개월 후가 아니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선행지표 아니야? 금이 비트코인에? 뭐 이런 얘기가 다시 논쟁에 떠오르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자산 분석을 하고 우리의 투자의 전망을, 특히 비트코인 관련해서 투자 전망을 할 때 금에 대해서 비트코인만큼 디테일하게 분석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 비트코인과 금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번 지금 동반 랠리를 지켜보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완전히 우리 걸로 만드는 그런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주식에 워렌 버핏이 있다면 헤지펀드엔 레이 달리오 선생이 있습니다. 예, 이분이 이제 뭐 헤지펀드의 황제이신데, 이분이 그랬어요. 3년 내 부채 위기 온다. 그래서 채권 비중 낮추고 금이랑 비트코인 비중 늘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같이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지금 레이 달리오 님이 비트코인을 얘기한 건 처음인데, 어쨌든 제가 레이 달리오 요 부분은 따로 이전 시간에 어제 영상에 올렸으니까 그거 따로 보시고, 어쨌든 오늘은 그게 아니고 중요한 게 도대체 금과 비트코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비트코인 투자를 함에 있어서 금에 무엇을 분석하고 금에 무엇을 알아야 비트코인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금과 비트코인의 거시경제적 관계. 그랬을 때 금이 먼저 오르고 비트코인이 따라가는가, 그런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답이 문제가 아니라. 그랬을 때 그게 아니라 어떤 동일한 힘이 두 자산, 금과 비트코인에 어떻게 다르게 움직이게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 저 미스터 비트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번 기회에 금과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마스터하자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요약은 금과 비트코인은 같은 자산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 금이 먼저 움직이고 몇 개월 뒤에 돈이 비트코인으로 이동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럴 때도 있었어요. 한 번 정도. 이따 보시겠지만. 근데 매번 그러지 않아요. 이건 하나의 법칙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통계를 검증을 해보면 반복 가능한 패턴이 발견되지 않아요. 제가 다음번엔 따로 이 통계만 가지고 한번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그 통계들을 제가 내용 준비하면서 많이 정리를 해놨거든요. 근데 너무 양이 많아서 오늘은 그건 안 하고, 제가 한번 그 통계만 가지고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그때 하고요. 발견되지 않았어요. 제가 다 봤어요. 나중에 제 말이 틀린가 보세요. 자, 그냥 금과 비트코인은 특정한 거시 환경에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핵심 질문은 금이 얼마나 올랐나가 아니라 왜 올랐냐예요. 그러면 왜 올랐냐를 보면 이걸 비트코인한테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뭐 금이 올랐으니까 얼마 올랐고 최고점이 됐으니까 3개월, 6개월에 비트코인도 오를 거야, 이런 차원이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로테이션. 이건 뭐예요? 로테이션이야. 순환 상승. 금과 비트코인의 순환 상승은 통계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다 조사를 해봤어요. 진짜로.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을 보면 제 말이 진짜라는 걸 알 거예요. 예. 금 상승 후에 비트코인이 일정 시차 후에 상승한다.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요, 금이 오른 다음에 혹은 금이 최고점 찍은 다음에 120일, 209일 구간을 봤더니 오히려 54% 낮게 나타났어요. 딴 때보다. 반대라는 거예요. 굳이 통계를 본다면. 그래서 금 상승 후에 3개월, 6개월 후 비트코인 상승은 투자 신호로 사용할 수 없다. 자, 그럼 공통 변수를 보자고요.
무슨 공통 변수가 있길래 두 자산이 자꾸 언급되는 거? 그건 뭐냐면 달러 가치랑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금이나 비트코인한테는 유리한 거예요. 대체 자산 같은 성격이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실질 금리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금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전 세계 투자자본이 있는데 채권에 제일 많은 돈이 가 있거든요. 근데 금리가 떨어지면 어떻겠습니까? 손해 보는 거죠. 결과적으로 원래 계획보다. 그럼 그 중에 일부를 떼어다가 금리가 없는 자산으로 넣는다고요. 그래야 이게 밸런스가 맞잖아요. 그게 포트폴리오 투자인데 기관이건 개인이건 덩치가 큰 돈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뭐예요? 실질 금리가 떨어진다 그러면 이 돈 일부가 금이나 비트코인으로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표시되지 않은 자산. 이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금, 은, 비트코인, 구리 이런 거죠. 글로 가요. 그러니까 자꾸 같이 언급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글로벌 유동성 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금과 은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완전히 일치도가 되게 높죠. 재정 적자를 일으켰거나 국가 부채가 나거나 이럴 경우에는 거의 정말 형제처럼 움직여요. 이번에도 지금 그러잖아요. 금이랑 비트코인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왜? 지금 베센트가 재무부가 국가부채 재정적자 문제를 건드렸거든요. 물론 이제 이렇게 풀겠다라고 하는 거였죠. 장기 채권을 발행할게, 되살게, 그 양을 늘릴게 최소 2배 이상. 그러니까 결국 이걸 건드리니까 뻥 움직이는 거죠, 두 개가. 아, 불안하구나. 그래서 일로 돈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인플레이션 우려.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법정 화폐 가치가 떨어질 것이 우려될 때 이렇게 가는 거죠. 대체 자산으로. 국가의 중립적이고 관련이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채권 시장에 관련이 없는 이런 금이나 비트코인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정학적 불확실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있으면 어때요?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법정화폐들이 위험해지고, 그죠? 적자나 이런 시스템이 위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금이나 비트코인이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같이 움직이진 않지만 그런 연관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이 올라가는 게 비트코인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이런 비슷한 거시 환경에서 함께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게 먼저 움직인 다음에 뒤따라 움직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번만큼은 이런저러한 좀 더 디테일한 조건 때문에 어떤 거는 움직이는데 어떤 거는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법칙이 있는 게 아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떤 것이 환경이 이 둘을 긴장시켜서 움직이게 하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이 6가지. 자, 그랬을 때 구분해야 될 게 경험적 관찰과 통계적 법칙은 다른. 그러니까 경험적 패턴은 뭐냐면 2025년에 금 상승했잖아요. 그리고 3개월, 6개월 후에 강세를 보이긴 했어요. 그 외에는 한 번도 없어요. 나머지 제가 찾아봤지만 나머지 경우 뒷받침할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이때 관찰한 것과 통계적 법칙은 구분해야 된다. 사례는 신호가 아니다. 케이스는 시그널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근데 아직도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문가랍시고. 자, 한번 보십시오. 상관계수를 볼게요. 기간마다 달라요. 월드 골드 카운슬, 세계 금연맹, 금협회는 비트코인과 금의 관계를 마이너스 0.5에서 플러스 0.5로 봐요. 그러니까 낮다, 불안정하다, 관련 없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죠? 피델리티, 대표적인 투자은행이죠. 포트폴리오에 분산을 하는 장점은 있지만 관련성은 낮다. 그러니까 금도 넣고 비트코인도 넣고 그러면은 이제 장점이 있긴 한데 그게 관련성이 있는 게 아니고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각자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분산하는데 장점을 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1 쉐어스에서는 마이너스 6%예요. 얘네들이 통계를 잡은 거. 이건 뭐냐면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뭐 플러스 6%라도 적은 건데 마이너스 6%입니다. 예. 그래서 비트코인과 금의 상관관계는 그냥 시장의 국면에 따라 거시 경제, 거시 상황, 지표의 국면에 따라서 변한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핵심 고리는 뭐냐면은 실질 금리는 뭐예요? 명목 금리에서 예상 인플레이션을 빼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실질 금리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골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실질 금리가 올라가면 명목 금리 말고 올라가면 어때요? 매력이 감소하죠. 금리가 막 올라가면 어때요? 채권 투자를 하죠. 사람들이 예금에 넣고 굳이 골드에다 넣지 않는단 말이에요. 움직이지도 않는. 현금성이 떨어지는 골드에 넣지 않죠. 금에. 비트코인은 어때요? 비트코인은 희소성이 있고 2100만 개밖에 없죠. 그 다음에 유동성에 민감합니다. 비트코인. 골드랑은 좀 달라요. 이게. 그 다음에 요거는 대체 자산적인 성격을 갖는 건 골드랑 비슷한데 주식처럼 위험 선호도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자본 시장 자체가 위험 선호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비트코인도 주식처럼 떨어집니다. 대신 골드는 올라가죠. 요때는 따로 놀아요. 그리고 통화가치 하락 기대의 영향도 함께 받아요. 요때는. 요런 성격이 주식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위험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대체 자산이다. 그래서 이중적. 그랬을 때 이제 보면 투자 프레임을 어떻게 잡냐면 방어형에서 공격형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뭐냐면 자 위기가 발생했어요. 그게 지정학적 위기건
경제적 위기건 아니면 채무, 채권, 법정화폐 위기, 지금처럼 너무 채권, 장기 채권 금리가 높잖아요. 이렇게 되면 자금이 보통은 먼저 금으로 가긴 해요. 특히 언제? 요때. 지정학적 위기거나 경제적 위기 이럴 때는 인플레이션이나 이럴 때는 금으로 먼저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됐다는 건 나중에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연준이나 이런 데서 나서서 유동성을 공급하죠. 예? 유동성을 막 공급하니까 어때요?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이 되죠. 요때는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다시 비트코인이나 주식 같은 것으로 확산되는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맞아요. 이렇게 순서가 나타나는데 자 요럴 때 요거와 함께 뭐 채권 문제랄지 국가의 채무 문제랄지 법정화폐 위기랄지 이런 게 같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 자금이 금으로도 가고 일부는 비트코인으로도 갑니다. 이때는 비트코인이 이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조건부로 다르다는 거죠. 그죠? 이런 어떤 투자 프레임을 잡고 계셔야 됩니다. 자, 2025년 한번 살펴보죠. 왜 이렇게 금이 올라갔느냐? 이거는 어떤 경제적, 지정학적 이런 걸 떠나서 금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가 많았어요. 예. 자, 이때 5천 톤을 초과했습니다. 최초로 수요가. 그 다음에 시장 가치가요. 5,550억의 시장 가치를 갖게 됐어요. 제일 최고점이죠. 그 다음에 사상 최고가 경신을 무려 1년 동안 53회나 했어요. 그러니까 금이 오르는 것은 비트코인으로 돈이 이동하기 전 단계다라고 단순화하는 게 아니고 그냥 비트코인이랑 상관없이 이렇게 작년처럼 금 자체에 대한 엄청난 구조적 수요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건 비트코인이랑 상관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왜 금이 오르는가 보면 금협회, 금연맹, 월드 골드 카운슬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요 30%는 알 수 없다요. 미설명 알 수 없다는 건데 나머지 70%를 갖고 모멘텀 24%. 이게 가장 커요. 모멘텀이라는 게 뭐예요? 금이 오른데 나도 살래. 이렇게 따라가는 거. 이게 모멘텀이에요. 이게 제일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디베이스먼트, 위험 불확실성, 환율 문제, 그죠? 지역 법정 화폐 문제 이런 게 1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멘텀이 1등인 거고 대신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여기 보십시오. 위험 불확실성은 사실 디베이스먼트잖아요. 요거. 그죠? 요거에다가 한번 플러스를 해보자고요. 환율 문제도 사실은 법정 화폐의 문제잖아요. 가치의 문제. 요거 합치면 31%다. 그래서 이 디베이스먼트, 법정 화폐 시스템과 채무 시스템, 채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질 때, 위험해질 때와 그 다음에 금이 오르네 이럴 때랑 비슷하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오르는지 볼 때. 자, 그리고 작년에 어땠어요? 중앙은행이 금을 사고 있어요, 지금. 중앙은행이 작년에만 863톤을 샀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는 최고 수준이에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러니까 금값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 각국의, 세계 각국의 주요 중앙은행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1년 내에 세계 금 보유량 증가가 예상된다 89%.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국 중앙은행 금 보유량이 증가할 것이다. 45%. 자, 5년 내에 외환 보유액 증, 금도 외환 보유액에 들어갑니다. 금 비중이 확대될 거다. 더 사겠다는 거예요. 더 살 것 같다는 거고. 자, 5년 내 외환 보유액 증, 달러 비중 축소될 거다. 74%. 달러는 이제 안 살 거다. 채권도 안 살 거다. 이건 뭐예요? 뭘 의미합니까? 금이 계속 강세일 가능성이 여기저기 매복돼 있다는 거고 5년 이내에 그리고 1년 이내에 여기 12개월 있고 5년 있잖아요. 매복돼 있다는 게 지뢰가 어떤 지뢰? 금값이 계속 올라갈 요인이 되는 지뢰들이 1년 이내 5년 내에 많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뭐예요? 이거는 요 부분만큼은 비트코인과 공유하는 겁니다. 달러 비중이 축소된다는 건 달러 약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달러 가치 약세. 이거는 비트코인이랑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니다라 해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금이나 비트코인의 관계를 보면서 투자 포트폴리오나 타이밍 이런 거를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트코인을 잘 아는 사람은 금으로도 돈 많이 벌어요. 실제로 그러고 있어요. 뭐 좀 이상한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데 금이 아니야. 진짜 금은 이게 금이지. 이런 사람은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이고요. 진짜 잘 아는 사람들은 금으로도 돈 많이 벌고 비트코인으로도 돈 많이 법니다. 왜? 그거를 잘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비트코인으로도 돈을 잘 벌 수 있거든요. 금을 잘 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 그래서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렇게요. 달러로 금을 사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금을 삽니다. 금 선물이나 금 ETF를 사요. 가장 최적화되는 거죠. 달러는 떨어지는데 금은 올라가니까. 그냥 내가 원화로 금을 사는 것보다 금 ETF를 사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죠. 그죠? 예. 어쨌든 자 그렇고요. 그랬을 때 비트코인과의 연결고리를 보면 자 금이 상승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다른 이유도 있지만 이제 비트코인과의 연결고리만 보자고요. 연결되지 않는 건 보지 말고 금이 상승한다는 거는 달러 시스템의 신뢰가 문제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달러를 대체할 희소 자산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국가, 달러 시스템 뭐예요? 미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달러 시스템에 종속돼 있잖아요. 중국이랑 러시아 정도 빼놓고.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비국가적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거예요. 달러 시스템의 신뢰가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뭡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장기 투자 논리가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만큼은 금과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죠. 뭐다? 좀 전에 전 페이지에서도 봤었잖아요. 다른 이유는 금의 독자적인 이유지만 달러 시스템의 신뢰 문제, 이게 불신이 커지는 거, 진짜 시스템이 이상해지는 거는 금에도 좋고 우리 비트코인한테도 좋은 거다. 이때는 같이 움직인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동반 상승하고 있죠. 예, 물론 지난 일주일 동안 금보다 비트코인이 더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대신 공급 구조를 비교하면 골드는 희소하지만 추가 채굴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 비트코인은 그냥 상한이 고정돼 있어요. 지금 연간 공급 증가율은 0.9%밖에 안 됩니다. 희소성의 끝판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결국에 비트코인은 뭐냐면 고변동성 희소자산이다. 그러니까 골드처럼 희소자산만은 아닌데 희소자산에 플러스 고변동성, 고위험성, 그러니까 이중적인 거죠. 말하자면 주식과 금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직은. 저는 아직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뭐 본성적이라고 본질적이라고 생각진 않습니다. 아직은 그렇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금은 방어 자산이에요. 내 자산의 가치를 방어하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런 방어 자산적인 성격을 갖는 희소 자산이지만 고베타, 고위험 자산이다. 아직까지는. 제가 근데 여기다 요걸 붙였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이다. 예. 요 금은 뭐 안 봐도 되겠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만약 현재 전체 암호화폐 코인의 시총이 2.6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거의 절반 정도예요. 자, 근데 이 전체 시총이 10배가 된다면, 그래서 금의 시총과 비슷해진다면, 27조가 된다면, 그때도 이렇게 변동성이 높을까요, 여러분들? 그리고 개인이 투자를 많이 해서 이게 10배가 될 것 같아요. 10배가 된다는 거는 뭐 다른 시간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RWA나 토큰화 경제, 토커나이제이션 여기에 예전 금융기관들이 RWA를 통해서 블록체인 산업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모든 자산이 암호화폐가 되는 거예요. 토큰이 되고. 그래서 24시간 365일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비트코인 같은 블록체인 위에 엄청난 수백조 자산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때 또 비트코인의 시총이 이럴까요? 다른 암호화폐들도 주요한 블록체인 성능이 좋아서 금융기관들이 채택할 수밖에 없는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블록체인들의 지금 시총이 이 정도일까요? 저는 적어도 5배, 10배 뛸 것 같은데요. 자산이 얼마나 많이 올려져서 수수료 수입이 얼마나 많아질 텐데 그러면 금처럼 27조만 됐다고 쳐볼게요. 그럼 비트코인이 가격이 얼마일까는 둘째치고 변동성이 이렇게 심할까요? 그리고 대부분 그 자금이 기관 자금일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틸이 아직까지 그렇다. 하지만 커지면 나머지 금이나 주식처럼 규모가 커지면 점점 금이랑 비슷해질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자, 극단적 사례 보면 2020년도 3월에 코로나 위기 때 보면 비트코인은 어때요? 고점 대비 40% 급락을 했습니다. 3월 한 달간만 25%를 급락을 했어요. 근데 골드는 어때요? 초기 약세 잠깐 하고 빠르게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위기 초반에는 금이 안전하긴 해요. 안전 자산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그런 성격이 있지만 기술주에 가까웠다. 근데 점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금과 비슷해질 겁니다. 근데 지금은 금 같은 성격에다가 플러스 기술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또 하나 그랬죠. 변동성이 심하다고. 유동성이 아주 심해요. 그래서 글로벌 M2, 전 세계 통화량과의 상관계수가 1이 만점인데 0.86이니까 되게 높은 거죠. 100점 만점에 86점인 거예요. 되게 높은 거고. 또 이걸 로그 기준으로 보면 마찬가지로 100점 만점이 1인데 0.93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거 R2. R2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이제 상관계수의 제곱인데 이건 뭐냐면은 글로벌 M2가 비트코인을 오르게 하는데 몇 프로 기여를 하느냐? 86% 기여를 한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다른 이유도 있지만요. 너무 작아요. 말하자면 태평양 바닷가에 나왔는데 지금 이게 작은 종이도 담배. 그러니까 옆에 배만 지나가도 막 엎어지려고 그래요. 너무 작아요, 시총이. 그리고 또 개인 투자자 위주예요. 그러니까 막 무슨 일만 있으면 막 비명 나오고 막 팔고 막 또 사고 올라갈 때 사고 막 떨어질 때 사야 되는데 올라갈 때 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개인 비중이 88%나 되고 아직 기관의 비중은 12%밖에 안 되니까
이 유동성에 대한 영향이 매우 큰 거죠.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인과관계는 아닌 거예요. 반드시 상승하는 건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단기 자금의 유동성이 많아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예. 주로 아무래도 비트코인은 단기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 비율이 다른 시장에 비해서 단기 자금 시장 비율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파 금리 막 이런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다른데 어쨌든 간에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이런 개수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 금보다는 다른 비트코인 유동성의 어떤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보십시오. 2026년 상반기랑 지금 8월 금년에 갈렸죠. 상반기에는 어땠어요? 금은 올라갔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떨어지고 횡보했어요. 따로 놀았죠. 그래서 야, 이제 비트코인은 금이 아니야. 디지털 금이 아니야. 그런 회의론들이 많았죠. 근데 지금 8월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8월에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 금은 5.6% 올랐고요. 비트코인은 22% 올랐어요. 어쨌든 같이 동반 상승을 했고 비트코인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채 바이백한다, 장기채 산다, 2배 이상 산다 후에 금, 비트코인, 그다음에 달러 약세가 동시에 등장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경향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 화폐와 채권 시스템에 대한 불신. 이 경우에는 금과 비트코인이 같이 움직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른 때는 아니지만. 자, 그랬을 때 금과 비트코인의 순환 상승 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6개가 동시에 나타나야 돼요. 하나는 금 상승률이 둔화. 상승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막 오르다가 조금 상승률이 둔화될 때. 그 다음에 비트코인 대 금의 이 비율이 바닥을 형성할 때. 바닥이라는 건 뭐예요? 골드가 엄청 올랐을 때. 그럴 때. 이제 비트코인의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의 실질 금리가 하락을 할 때. 다 이자 표식이 없는 무이자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금과 비트코인이 같이 오를 확률이 높은 거고, 이때는. 그 다음에 달러가 약세일 때 오를 확률이 높고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할 때 보셨죠? 86%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ETF 기간 수요가 증가할 때 이럴 때는 금 상승에 이은 혹은 교차하는 일부는 동시에 나타나는 로테이션 순환 상승, 상승 순환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금이 많이 올랐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런 조건들이 함께 부합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추적해야 될 7가지 핵심 지표가 있어요. 예, 요거는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가 비트코인 대 금 비율. 이게 만약에 1대 8, 1대 10 가면 갈수록 뭡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오를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높아질수록. 예. 그 다음에 10년 몰 채권의 실질 금리가 몇이냐? 이건 지금 현재 4.7인데 되게 높죠. 이 부분 항상 봐야 되고 달러 지수, 달러 인덱스 지금 되게 낮아졌죠. 98 정도 되는데 몇몇 요거. 그다음에 글로벌 M2 통화량이 어떠냐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금 ETF에는 얼마나 들어오느냐. 그다음에 비트코인 ETF는 얼마나 들어오느냐. 그다음에 중앙은행이 금을 얼마나 사느냐. 이런 부분들을 잘 뒤지다 보면 이제 비트코인의 시간이 오는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거 검색해서 하면은 다 나오거든요, 지수. 물론 저도 영상에서 이런 거를 필요할 때마다 보여드리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도는 항상 모니터에 띄워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 7가지 잘 명심하시고 항상 모니터링 하시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종 결론입니다. 금은 비트코인의 선행 지표가 아니다. 결론은 다 뻥이에요. 3개월, 6개월에 오르더라 다 뻥이다. 그냥 같은 사이클의 표현이다. 대신 특정한 거시 환경 속에서 그냥 비트코인과 같은 거대한 통화, 재정, 유동성 사이클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골드는 금은 불확실성에 대한 방어인 거죠. 주로 법정 화폐나 어떤 인플레이션 이런 거 가치가 떨어지고 하락하고 이런 거에 대한 방어인 거지만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만큼은 이런 부분도 갖고 있지만 유동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위험 선호도가 높아져야 돼요. 이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아주 공격적이고 유동성이 심한, 변동성이 심한 희소자산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겹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하죠. 비트코인은 금에다가 주식을 섞은 거다. 아직은 그렇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고 시총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식의 성격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금은 거시 환경 속에서 금이 올라가죠. 그럴 때 유동성까지 붙여준다. 그 다음에 위험 선호도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제 비트코인의 타이밍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법정화폐나 지금처럼 법정화폐나 채무 채권 문제에 불신이 커졌다라고 할 때는
금과 비트코인이 같이 올라가죠. 지금처럼. 근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거시 환경 때문에 금의 가격이 올라갈 때 여기다가 플러스 유동성이 더해지고 그러면서 위험 선호도가 높아지면 그때 비트코인이 올라간다. 이게 조건부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요 8월이 동시에 오르는 이 아주 특이한 구조를 시험하는 국면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이번 기회에 공부하고 우리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트코인 투자 능력, 근육이 커지는 게 되겠죠. 여기까지 오늘 금과 비트코인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과 어떤 프레임으로, 구조로 금과 비트코인을 분석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비트코인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금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는 그런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가졌습니다. 지금 새로운 실험을 올해 8월에 시작을 했는데 우리 꾸준히 이걸 따라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고요. 어쨌든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뭐 내일이 되겠네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읽어주는 남자 미스터 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